토끼전에서 홍길동전까지 한국의 고전소설이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의 권선징악. 우리는 그것이 모든 고전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라고 배웠다. 과연 온당한 해석일까? 그동안 미처 몰랐거나 우리의 현실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한국 고전소설의 매력은 무엇인지, 권선징악이라는 정형화된 틀을 깨고 고전소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정원 교수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박현선입니다. 우리 고전소설 좋아하시나요? 토끼전이나 흥부전 같은 우리 고전소설들을 어렸을 적에는 읽었지만 커서는 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전소설은 재해석되고 다시 읽혀야 할 만큼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TV특강에서는 우리 고전소설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 고전소설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계신 분이시죠. 경기대학교 이정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전 소설 왜 새롭게 읽어야 하나요? 보통은 학교에서는 이제 고전 소설을 권선징악이 그 주제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워왔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만 보면 고전 소설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보자라는 의도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그럼 어떤 소설로 좀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실 건가요? 얼마 전에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네. 인기가 있었죠. 네. 장화홍련전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화홍련 속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계모의 흉계로 전처 자식이 죽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가정 비극을 형상화한 이야기 장화홍련전. 이 소설은 계모 허씨를 용모도 흉악하지만 마음씨마저 간악한 무서운 여자로 그리고 있다. 모든 가정 소설에서 나쁜 여자로 그려지는 계모라는 존재. 과연 조선시대의 모든 계모는 그토록 사악하기만 했던 것일까? 장화홍련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소설인 장화홍련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소설이라고 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제 가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 이야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화홍련전하고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화홍련전은 실제로 있었던 살인사건, 즉 1656년 평안도 철산지방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소설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장화홍련전은 1656년에 평안도 철산지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고을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동흘이라는 분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소설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소설로 발전해서 떠돌아다니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전동흘 그 원님의 문집을 만들면서 그 한문본 장화홍련전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다른 이제 장화홍련전들도 계속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는 한문으로 된 장화홍련전도 있고 국문으로 된 장화홍련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여러 장화홍련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1865년 전동을의 후손이었던 8세손 전기홍 씨가 편찬한 가제공실록에 실려 있는 한문본 장화홍련전입니다. 그러면 이 장화홍련전의 그 줄거리가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홍련전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철산지방에 살던 배자수에게는 장화홍련이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죽고 호랍이 배자수는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후처 씨는 매우 사악한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장화에게 낙태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연못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홍련도 따라 죽었죠. 그러자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마다 부임 첫날 밤에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자 조정에서는 이거 심각한 사태다. 그래서 당시에 무관으로 유명했던 전동훈이라는 분을 원님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전동훈에게도 첫날 밤에 원귀 장화홍련이 찾아와서 억울한 죽음,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전동울이 계모 허씨를 처단을 했습니다. 실은 처음에 한 번에 처단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연을 듣고 나서 계모 허씨를 비롯해서 그 아버지 그리고 남아있는 3형제까지 이제 다 불러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너희가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계모 허씨가 아주 영악한 여자죠. 그래서 낙태의 증거물이라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쥐 죽은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갔었는데 다시 그날 밤에 장화홍련 원규가 나타나서 그 낙태 증거물의 배를 한번 갈라보세요. 그러면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봤더니 정말로 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계모 씨를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장화홍련전 어떤 이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물을 다 파내고 장화홍련을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루었다 에서 끝나는 이본들이 있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화홍련이 이제 재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재생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정말로 장화홍련이 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확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버지 배자수가 이제 세 번째로 또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살면서 또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꿈에 장화홍련이 나타나서 아빠 우리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서 그 새로 낳은 쌍둥이 딸에게 이름을 장화홍련이라고 지어준다는 그런 이제 재생담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장화홍련전 이야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현대에 와서 장화홍련전을 모티프로 삼아서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될 때에도 그러한 귀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과연 사람들은 살인사건 이야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귀신을 등장시켜서 소설로 만들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소설이 유행하던 당시에 조선시대의 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기의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위기의 가정이란 다른 말로 보자면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지배적인 사회 제도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함부로 그 괴로움을 말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선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됩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을 보자면 이런저런 그 사유로 인해서 과학도 발전을 했고 충분하게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또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10대에 결혼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조혼을 하면 또 일찍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막 자기